직장에서 이제 퇴직했잖아. 네네네. 집에 갔더니만 아내는 가출했네. 애가 대학 시험 떨어졌어. 친구가 퇴직금 갖고 날랐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다 보면요,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날이 옵니다. 내 노력이나 나의 대처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버틸 수 있을까? 어느 날 한 방에 가버릴지도 모른다. 그 무기를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트레스 과연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풀어야 할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영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뭐 놀며 쉬며 지냅니다. 아, 네. 그래도 중요한 일 마무리하면서 병원도 퇴직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아직 조금 몇 달 남았죠. 네. 예. 저는 이제 회사를 떠나 이렇게 야생으로 나왔습니다.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야생에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예부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트레스를 그냥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바로 풀어버려야 할까요? 얘기 하나만 하죠. 아, 네.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나요? 그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인간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걸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체온을 생각해 보면 쉽죠. 네. 아프리카에 가도 36.5도를 유지해요. 북극에 가도 같은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항상성을 깨는 모든 자극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화하는 모든 자극, 외적인, 내적인 자극이 전부 스트레스죠.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없죠. 없죠. 네. 스트레스 자체는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스트레스의 양과 강도, 지속성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대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네. 문제가 이 대처법이 잘못돼 가지고 이제 막 지속적으로 되면 이제 몸과 마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우리 중년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항상성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체온은 특별히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적당히 유지가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마음의 온도는 체온만큼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변화가 오면 네.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맷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죠. 네. 문제는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너무 큰 스트레스 또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스트레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 동시에 오는 스트레스, 동시에 한꺼번에 몰려온다? 이걸 견디기가 참 힘들죠. 예를 들면은 직장에서 이제 퇴직했잖아. 네네네. 집에 갔더니만 아내는 가출했네. 애가 대학 시험 떨어졌어. 친구가 퇴직금 갖고 날랐네. 동시에 막 다발적으로 이런 일어나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살다 보면요,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날이 옵니다. 정신과 의사인 저도 겪게 되잖아요. 내 노력이나 나의 대처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버틸 수 있을까? 만약에 그때 그 주먹을 맞고 넘어진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 무기를 우리가 평소에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느 날 한 방에 가버릴지도 모른다. 그 무기를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항상성 차원에서 보면 몸이 흔들리는 것보다 마음이 더 쉽게 흔들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러면 스트레스는 마음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몸이 받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각각 독립된 것이죠. 네. 아닙니다. 그래요? 몸과 마음은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원 씨는 뭐 성격이 무난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 가끔 엄청나게 긴장이 되었거나 엄청나게 막 위에서 좀 구박을 받아서 네네. 스트레스 하면 체했다, 소화가 안 된다, 그런 경험하신 분 있죠. 그렇죠. 네네.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소화가 안 될까요? 내시경을 하면 이상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얘기 듣죠. 신경 쓰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네. 그건 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때 이거는 병이 없는데 나만 아프구나,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병이 있는 것입니다. 내시경은 구조를 보는 것이잖아요. 네네. 구조에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구조가 아니고 기능이 떨어진 것이에요. 이 기능이 떨어진 것이 내시경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네. 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느냐? 위와 장의 운동을 누가 시켜요? 뇌가 시키는 거예요. 뇌가 긴장이 돼서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가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이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이제 나이 40, 50대 되면 콜레스테롤 네. 약들 먹기 시작하시죠. 네.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가장 큰 주범은 뭐죠? 고칼로리 음식이죠. 아무래도 그래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것은 고칼로리 음식이 맞죠. 네. 그러나 문제는 이 콜레스테롤이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혈관벽에 쌓이느냐 쌓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네.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어떤 증상이 질환으로 될 때는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그게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이 병의 경과와 결과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함께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론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마음에도 심각한 문제가 오죠.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 먼저 받을까 몸이 먼저 받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왠지 무기력해지고 지치고 기운이 없어지고 얼른 눕고 싶어지고 이런 현상도 있고, 반면엔 쉽게 짜증이 나고 예, 예. 뭔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화도 낼 때가 있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예, 예, 예. 네. 이런 거 보면 뭔가 마음이 동시에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게 되면 교감 신경이라는 것이 흥분하게 되죠. 네네. 지속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들게 되죠. 늘 피곤해합니다. 그래요. 똑같은 일을 하고도 머리는 계속 돌아가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죠. 네. 거기다가 교감 신경이 흥분돼 있으니까 신체적으로도 많이 에너지가 들죠. 늘 피곤해하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를 낸다 그랬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왜 스트레스를 받는데 화가 나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참 묘한 것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평소에 내가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 요즘 내가 짜증이 많아졌어. 조금만 뭐 자극을 받으면 화를 내. 네. 요거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너무 스트레스가 많거나 지쳐 있거나 불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설명을 하죠. 불안한 감정과 화가 나는 감정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불안한 감정과 화가 나는 감정. 예. 불안하다가 화가 나게 되는 거 아닐까요? 불안과 화는 여러분 전혀 다른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불안은 불안한 것이고 네. 화가 화는, 근데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연쇄 반응이 아니라 유사한 감정이다. 불안할 때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가슴 뛰죠. 화날 때는 화날 때도 뛰죠. 똑같잖아요. 그게 그러네. 원래는 다른 감정이어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신체적으로 느껴질 때는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같은 교감 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불안해하고 거꾸로 불안해할 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섞여버리면 나중에는 내가 지금 화가 난 것인지 불안한 것인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자꾸 짜증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불안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화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밖에서 지금 쿵 소리가 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깜짝 놀라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완벽하게 긴장을 풀고 릴렉스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쿵 소리가 나면 긴장이 들어간 다음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긴장된 상태에서 쿵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과 불안이 높을 때는 작은 자극에도 금방 반응을 하게 되죠. 왠지 넋놓고 있는 누군가가 야 하고 부르기만 해도 화들짝 예, 놀라는 그래서 거와 저는 비슷한. 그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짜증이 많고 화가 나는가 보면 늘 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화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가끔 저 환자분들에게 어깨에 힘 좀 빼보라고 얘기하죠. 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모르게 내가 몸에 힘을 주고 있네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걸 제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힘을 더 줘보세요. 그리고 툭 떨어뜨려 보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늘 이렇게 힘주고 있었구나. 특히 우리 현대인들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하잖아요. 네.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자꾸 올라갑니다. 온 근육에 힘이 들어가죠. 저녁에 집에 가면 이렇게 안 아프세요? 이런데
전부 다 근육이 뭉쳐가지고 이게 몸이 경직도 있다는 그렇죠. 뜻이죠.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풀면 아프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너무 긴장이 높은 게 아닌가. 그래서 반응이 너무 즉각적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네.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막 자극을 받으면 그냥 반응을 해버립니다. 이 속도가 너무 빨라. 그래서 자꾸 짜증이 많고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30년을 한 직장을 다니다가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루틴이 깨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침 방송을 하다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일주일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한 달은 이렇게 살 거야라는 루틴대로 살다가 갑자기 제가 다음 주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 노출이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스트레스의 일종이 되나요? 퇴직은 얼마나 큰 스트레스일까요? 꽤 큰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요? 네네. 체험해봤으니까 네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100점을 네. 뭘까요? 가장 큰 금방 나와야 돼 스트레스. 이건 답이. 죽음? 배우자의 사망이지요. 뭐 안 믿기더라도 네, 받아들여야 맞아요. 됩니다. 네네. 배우자의 사망이 100점입니다. 이게 뭐 먼 미래로 생각하다 보니 엄청난 일이겠죠. 우리는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배우자의 사망과 자녀의 사망이 네. 동일이에요. 그런데 이사 갔다, 음, 승진했다, 음. 퇴직했다, 별거 아니죠. 뭐 이게 어떻게 보통 보면- 2, 30점입니다. 아 그래요. 뭐 승진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사를 갔다 100점입니다. 이게 배우자의 사망과 같은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바뀌었다는 의미? 그렇죠. 퇴직이라는 것은 환경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변화가 오죠. 물리적인 환경도 변화하지만 네. 내 일상의 리듬에도 영향을 주고 나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불안들이 동시에 오게 되니까 내가 30년 이상을 늘 하던 루틴이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 에너지를 써야 되죠. 30년 일했다고요? 네. 퇴직한 지 얼마 됐죠? 퇴직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죠. 30년 일했는데 한 달 뭐 좀 리듬 깨지고 산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니 그래서 주변에서 조언이라고 하는데 편하게 생각해 몇 달 쉰다고 생각해 하는데 막상 쉬는 것도 지혜가 쉬어본 아니라고 사람이 얘기하지. 아는 거죠. 그게요. 뭐 30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다면 네. 뭐 한 달 정도 리듬이 좀 깨졌다고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퇴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우리가 어떤 소속감이 있다는 것은 마음의 안정성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퇴직이라는 것은 갑자기 소속감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내가 그동안 일에 쏟았던 열정과 에너지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아침에 늘 일정한 시간에 뭘 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눈 뜨면 루틴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네, 네. 오늘 눈 뜨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아. 어떻게 돼요? 리듬이 깨지기 쉽죠. 그렇죠. 그럼 이제 막연한 불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정해진 루틴에 따라 가지고 행동을 하면 네. 불안이 적게 되는데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그 상황을 조절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런 엄청난 불안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1차적으로는 일상의 리듬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새로운 루틴을 만든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괜찮아요. 네. 스트레스 받고 좀 풀어지고 좀 긴장했다가 풀어지고 이게 보통 사람의 삶이잖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24시간을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루틴이 깨지게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잘 자고 잘 먹고 낮에 활동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아, 네. 별거 아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제가 늘 물어보죠. 잠은 어땠냐고 물어보면 또 식사는 낮에 뭐 했어요? 아, 왜 선생님은 똑같은 걸 맨날 물어보느냐.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지금 우울증이 있다, 불안증이 있다. 잠을 못 자고 식사를 못 하고 활동을 못 하면 이건 치료의 대상이 안 돼요. 그게 돼야 뭔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근본인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잘 자고 밥을 잘 먹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한다면 내가 다른 증상이 있어도 그래도 안심이야. 웬만한 스트레스가 이거도 우리 몸과 마음이 그걸 견뎌내는 능력이 네. 있죠.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변화가 와서 깨지고 하면은 일상 루틴이 깨진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네. 스트레스가 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내 일상의 리듬을 깨고 그 다음에 병을 만드는 것이니까 네. 일상의 리듬을 잘 지킨다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시면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어디 소속감을 한 개 가져라. 아, 그리고 가능하면 좀 딱 정해놓고 나가라. 네.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이거보다는 딱 정해놓은 시간에 무리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가진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열정과 에너지를 건강한 곳에 써야 되잖아요. 이게 방향을 잃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네, 소속감 말씀하시니까 제가 퇴직한 그날 바로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2주 만에 돌아와서 여행 중에는 즐겁고 홀가분했어요. 근데 여행을 돌아온 다음 날 저녁 식사를 하고 내가 내일부터 나갈 데가 없네? 하는 그 헛헛한 마음이 마치 찬바람이 가슴을 쫙 스쳐가듯이 지나가더라고요. 평생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당연한 감정인 거죠. 아니 물론이죠. 네. 근데 이게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소속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는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네. 역설적으로 네. 직장인들에게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 네. 뭐 진짜 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네. 좀 험악한 말 좀 해볼게요. 뭐 상사 죽이겠다 이런 사람도 옵니다. 그래요. 정말로. 뭐 심지어는 회사에 불지르겠다. 어떤 사람일까요? 뭐 좀 폭력적이신 아니야. 분인가요? 열심히 일했다고 믿는 인간이에요. 오히려 배신감 때문에. 내가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인간 승진시키잖아요. 네네. 어느 날 내가 퇴직하는데 붙잡지도 않잖아? 네. 어떻게 돼요? 뚜껑이 열리죠. 네, 맞아요. 이게요. 설렁설렁 일한 인간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믿는 인간일수록 내가 모든 것을 바쳤다고 믿는 인간일수록 더 열받게 되는 거예요. 네. 뚜껑이 열려서 찾아와. 뭐 여자들도 요즘 마찬가지지만 네네.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 명함이 사라지면 인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진료실에서 이제 가끔 TV에서 보던 분들 가끔 만나죠. 네. 제가 모그룹 사장이었어요. 뭐 누구 오른팔이었어요. 음. 그런 분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명함이 사라졌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리가 없어졌대요. 어제 저 그룹에서 연락 받은 거예요. 돌아오라고. 네, 네. 이제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스님, 제 인생 끝났습니다. 왜? 다 희생했잖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일 빼놓고는 남은 게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명함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명함이 사라졌을 때 내가 과연 나를 지킬 무기가 뭐가 있는가? 그 명함, 내가 외적으로 이런 모든 것이 없어도 내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사람인가? 그 무기를 우리가 은퇴 전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남자들이 30년, 40년 회사에서 정말 밤낮 없이 일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내 자리가 있어 없어요? 뭐 없죠. 없어요. 대부분. 네.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해요? 집에 가서.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그렇죠. 건가요? 간섭하죠 이제. 평생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문 열고 뭐 썩었다 이런 간섭하고. 그게 남편의 내 자리 찾기군요. 그렇죠. 애들 불러가지고 대화하자 그러고 군시하고 훈계하고 네.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빠 옛날이 나아요. 저도 퇴직 이후에 안 하던 습관이 생겼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이거 마음 같아서는 이걸 내가 청소를 해 마라 뭐 이런 생각.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그 있어야 내 영역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이제 자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뭐 내가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게 건강한 역할로 돌아가면 참 좋은데 어. 아내들이 불만이 뭐예요? 평생 같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렇죠. 이제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네. 안 그래요.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네.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게 내 자리가 없어지니까 자꾸 침범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인생의 장면이 바뀌었을 때 갑작스러운 불안감,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요인. 일단 일상의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를 가고 햇빛을 쬐는 그 활동. 그리고 잘 자고 잘 먹는 활동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작은 소속감을 만들어라. 예, 예. 이게 꼭 돈벌이를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뭐 할 수 있으면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그 자기 나이에 맞는 자기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그게 맞게끔 뭔가 일을 도모해야 되고요. 둘째는 가끔 명함만이 무기인 사람들이 명함이 사라지면 어디 모임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네. 자기도 모르게 점점 위축이 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이게 고립감으로도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가서 자랑질을 할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이렇게 네트워크는 늘 유지하고 있도록 하는 게 좋죠. 물론 불편하면 안 가셔도 돼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좋은 사람들과 나이 들어서 막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막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편하고 좋고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지지도 받고 그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죠. 평생 놀아본 적이 있나요? 딱히 놀아본 기억은 없죠. 대한민국 남자들이 비슷해. 네.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시간 보내는 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네, 뭐 휴가도 그냥 간신히 일주일 얻어서 바로 갔다 오고 뭐 이런 느낌이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글 쓰라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물어봐요. 글 쓰는 거 좋아하는가? 어, 혹시 그림을 그리는 거 좋아하냐? 운동을 좋아하냐? 뭘 좋아하는지 네. 이렇게 찾아보라 그러는데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실 글도 쓰던 사람이 쓰고 그림도 그리던 사람이 그리는 어디 거죠. 책 내라 소리가 아니에요. 네. 뭐 자기만이 살아온 스토리를 좀 한두 줄씩 적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요 자기가 살아온 이 자서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이 좋다, 뭐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면역도 떨어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겠다 운동하자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하다 보니 이게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은 게 우선이죠. 아, 의도와 목적보다는 그렇죠. 이건 몸에 좋은가 나쁜가, 운동은 스트레스에 좋은가 나쁜가 그런 생각하고 운동하면요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라는 뜻처럼 들리는데요. 1번 단계가 바로 그거죠. 어. 정신과 의사를 이제 전문의가 된 지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네네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아, 그렇죠.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네.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어. 그러면서 저 자신을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책으로 썼는데요. 스트레스를 이기는 1계명은 그냥 살아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책 제목 사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런 책 제목을 쓰시리라고는 상상도 뭐 못했어요. 욕먹을 책인데요. 네, 그냥 살자라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죠. 네. 결혼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높죠? 신혼 초? 택도 없는 소리. 아, 그래요? 결혼하기 전이 제일 높죠. 아, 오히려. 당연하죠. 네네. 결혼하는 순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만족도가 50대 중반이 되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 무슨 이유일까요? 서로에 대한 포기?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아, 네. 내려놓음인 거고. 이 왼수를 바꾸려고 20년 용 썼죠.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네. 선생님 그 왼수를 포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런 주부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고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아, 받아들임. 이 그냥 살자의 그럼 그냥이라는 단어가 내가 겪는 스트레스, 아픔, 고통을 받아들이자의 의미가 강한 거군요. 그렇죠.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특히 잘난 사람일수록 윗사람일수록 부모일수록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합니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죠. 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인간이 안 바뀌어. 아. 그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아, 오히려. 포기라는 것은 do nothing. 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인 거죠. 음, 수용이라는 것은 결과가 똑같아요. 음. 근데 do something. 내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나서서 뭔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하라는 뜻은 대충 살아라든가 느긋하게 살아라든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살죠. 그렇죠. 네네.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바꾸자는 뜻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게 돼요? 나 자신을 위해 쓰게 돼요. 놀랍게도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이기는 첫 번째 단계, 포기 아니 수용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극복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스트레스를 다룰 줄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칙은 명확하게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스트레스구나를 인식하고 아, 네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대처법을 쓰는 거죠. 네. 연세 많은 분들은
아이고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무기를 만드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법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단 조건이 있다. 오늘 출발해야 돼. 지금 출발할 수만 있다면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들, 딸에게 인생이 길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출발할 수 있다면. 퇴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지금 출발해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무기를 만들어야 돼. 너무 서둘러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퇴직하신 분들은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뭐 대단한 걸 이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 자기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실이 팍팍하다는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으로 당분간 그냥 살아도 된다라는 마음가짐은 아주 중요하겠네요. 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생산만이 선인 사회에서는 나이가 든다는 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네. 당연히 내 열정과 에너지는 식을 수밖에 없고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게끔 하게 되고 젊은 친구들하고 비교하고 제가 어떻게 같은 열정과 에너지로 성과를 낼 수 있겠어요? 당연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어르신의 가치가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가치가 사라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생산해야 가치가 있는 것처럼. 물론 그런 우리 사회적인 문화도 변화해야 되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한다는 것이 역할의 변화일 뿐이지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꼭 생산하는 것만이 선이 아니고 내 상황과 나이와 또 에너지에 맞는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가도록 한번 노력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한 장면이 바뀌면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해졌을 때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 또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일단 잘 먹고 잘 자고 활동하고 일상의 루틴을 회복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작은 소속감을 만들고 그리고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수용하고 그냥 살아보는 노력이 우리의 행복한 삶을, 건강한 삶을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안 되는데 네. 저도 이제 한 9개월 지나면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 작지만 이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작지만 세상에 그래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뭐 많은 것을 가졌느냐 이루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가 아닐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편안하게 산 날들이 있었어요. 나는 별로 없어요. 맞아요. 돌아보면 힘들었던 시기, 또 좌절, 아픔, 슬픔, 심지어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가운데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도 그렇죠. 여기 듣고 계시는 네.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좌절이 내 삶 전체를 압도하도록 버려둘 것인가? 그 아픔조차도 그 슬픔, 괴로움조차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 자신에게 그동안 힘들었지만 참 잘 살았다. 그래 위로도 좀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뭐 큰 역할이 아니어도 내가 작지만 누군가의 삶에 그게 가족이든 동료든 세상이든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조차도 우리 삶에서 엄청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교수님과 한 30분 이야기하는 동안 스트레스가 확 풀렸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스트레스를 잘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새라 그러죠. 만 마리 새도 못 잡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냥 기분만 우울한 게 아니에요. 몸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학생 같으면 공부를 못해. 직장인이면 업무 성과가 자꾸 떨어져. 실수를 해. 잠을 못 자. 심지어 어느 주부가 스님 반찬을 못 하겠어요. 그래. 반찬하는 것도 넥스트 스텝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한번 좀 평가를 받아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울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영철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박사님도 우울하실 때가 있나요? 당연하죠.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좀 좋을 때도 있고 파도와 같다 그러죠. 네. 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요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되게 왔다 갔다 하죠. 이걸 벗어나게 되면 약간 일상에 지장이 있으니까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걱정이 많아 불안할 때도 있고 가끔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그래요. 보통 사람입니다. 네, 그 우울, 불안, 불면이 어느 정도 연결되는 감정이죠. 당연하죠. 네. 기분이 우울하면
뭐 안 불안할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또 불안하면 우울할 수도 있고 불안하고 우울한데 편안하게 자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당연히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우울이란 말이 있고 우울감이라는 말이 있고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점점 심해지는 강도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뭐 우울한 거는 감정, 기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우울감과 우울증이라는 병은 약간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살다 보면 우울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걸 우리가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승진에서 떨어졌어. 네. 우울하죠. 우울하죠. 그때는 기분이 좋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당연한 거 네,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10년 사귄 누가 애인하고 헤어져가지고 우울하게 있다. 네. 그건 병이 아니죠. 그때는 위로해주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 또 틀고 일어나서 또 일 회복하죠. 잘합니다. 네. 그건 이제 우울한 기분, 우울감이라 그러죠. 그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요 단계를 넘어서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헤어져서 우울하는 것도 한 달 내내 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일을 못 한다. 이건 다른 것이죠. 네. 특정한 기간 이상 지속되어야 되고 강도가 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병이라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일시적인 우울한 기분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래 지속되거나 또는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의 심한 강도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약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단계에선 병원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병원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통제가 안 될 때는 많은 분들이 이걸 마음의 문제라고 믿으니까 네. 만약에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가 우울증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위로하죠? 뭐, 힘내라. 그러면. 네. 근데 힘을 그러면 낼 수 있으면 힘을 냈겠죠. 불안증이면 불안해하지 걱정하지 마라. 마. 네. 그러면 불면증이면 푹 자라. 이걸 이제 그냥 단순한 마음의 문제라고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우울한 경우야 그런 위로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미 병적인 단계까지 들어간 경우는 그런 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것도 못하는구나.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빠질 수가 있죠.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냥 기분만 우울한 게 아니에요. 몸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몸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우울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일정한 시간을 흐르게 되면 몸도 우울해집니다. 몸이 우울해진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게 돼요. 무기력해지는 그렇죠. 거. 에너지가 뚝 떨어지면요. 사람이 좀 느려 보입니다. 아무래도 네. 몸만 느려지는 게 아니고 머리까지 느려진다 그럽니다. 이 회전이 빨리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상의 결정도 늦어질 수 있고. 그렇죠. 제 환자 가운데는 심지어 어느 주부가 선생님 반찬을 못 하겠어요 그래. 아니 반찬을 왜 못해요? 늘 하던 걸 텐데. 이게요 반찬하는 것도 넥스트 스텝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나면 다음에 뭘 하고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하긴 양념도 이게 뭐.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으니까 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그 정도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꾸 누워 있으려 그러죠. 잠만 자고 또 심지어는 식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폭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단 거를 먹으면 반짝 좋아지거든요. 그 단 거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난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못 빠져나올 거야. 이게 다시 또 우울한 기분을 만들게 되죠. 이게 총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정한 시간이 가서 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냥 단순한 우울한 기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반드시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죠. 흔히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그건 좀 애매합니다. 적절한 비유. 생각보다 많고 생각보다 치료가 잘 된다는 의미인데 네. 그렇게만 말하기는 없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도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고 체질적인 정말 생물학적인 주요 우울증이라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 받은 2차적인 우울증도 있고 또 뭐 갱년기라든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나 혹은 출산 때 오는 우울증도 있고 이 전부 다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한 가지로 그냥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길 건 아니란 얘기네요. 그러면 뭔가 강한 자극이 오기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의 자극에도 내 마음이 약해져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다면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실로 여러 가지가 있죠. 우울증은 유형에 따라서 참 다르긴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조울병의 우울증도 있고 주요 우울증도 있고 스트레스성으로 하는 2차적인 적응장애의 우울증도 있고 종류가 참 많기 때문에 네.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약간 유전적인 소질이 있는 병도 있습니다. 타고나는 기질도 있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의 여러 가지 경험들, 좌절들 이런 것도 관계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또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스트레스들이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타고나는 부분과 환경적인 것이 합쳐져 가지고 어느 날 발현하게 되는데 이 발현하는 데는 또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 만약에 환경이 너무 좋았다면 좀 늦게 생길 건데 일찍 생겼다든가 여성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변화 출산, 임신, 뭐 갱년기 이런 것들 호르몬의 변화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공감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다 떠나고 아무도 없고 옛날에 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환경은 좋지 않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신체적인 질환도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약을 먹고 있잖아요. 요 가운데서도 약간 불면이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경험 때문에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 현재 상황 변화로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 미래 불안으로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단순한 뭐 과거에 상처 좀 받았다 그런 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지속돼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네. 아니면 너무 큰 좌절들이 나이가 들고도 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통합돼서 나오는 것이고 그냥 가벼운 우울증 정도는 경고의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실 나의 우울증은 나만 우울한 게 아니라 가족까지 같이 우울해지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좀 심한 우울증 같은 네. 경우는 물론 뭐 회복이 대부분 잘 되긴 하지만 계속 우울한 분들이 있거든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죠. 우울증보다 더 심각한 예를 들면 정신조현병 그런 가족이 있다 그러면 온 가족이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내 생활이 많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 사람의 치료에만 내가 막 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요즘은 혈압이 높아. 아유 그럼 약 먹으면 돼. 혈당이 높아. 아유 약 먹으면 돼.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아유 약으로 잡히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우울증도 약 먹으면 돼 하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뭐 단순하지는 않지만 네. 요즘은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정신과에 간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 취급. 그랬죠. 선생님 처음 전공하실 때만 해도. 그럼요. 네. 그때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도 너무 빨리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고민입니다. 그래요. 야 이런 것 가지고도 나를 찾아와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분도 옵니다. 그만큼 자연스러워졌네요. 예,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참 좋은 현상인데요. 옛날에는 막 내가 가면 숨기잖아요. 네. 요즘 친구 손잡고 옵니다. 데리고 내가 가고. 가봤더니만 좋아, 너도 가자. 그리고 데리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과 예약이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죠. 빨리 이제 도움을 청하는 시기니까. 누구는 뭐 옛날보다 견디는 힘이 약해졌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조사에 따르면 뭐 우울증 환자가 늘었다. 근데 그것보다는 병원을 찾는 수가 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환자 수는 비슷비슷한데. 오히려 옛날 같으면 병원에 오지 않을 분들이 요즘은 잠만 안 온다고 오거든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뭐 태반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 어른들 같으면 정신과에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안 알았죠. 가시죠. 평생 소가리하고 화병하고 잠 못 자도 끙끙거리면서 사셨잖아요. 옛날보다 좀 편하려고 네. 다니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심각한 질병이 있어 다니는 거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정신과를 이렇게 자유롭게 찾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불안 같은 경우는 왜 불안한지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런 증상이 왔었구나. 그것만 가르쳐줘도 불안이 확 주는 분도 있습니다. 공황장애라고 유명하죠. 네네. 이제 다 알아. 어떻게 해서 다 알게 됐어요. 뭐 연예인들이. 그렇죠. 연예인들이 막 나 공황장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옛날에는 공황장애라는 병 자체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막 오픈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네. 옛날에는 병원 오는 데까지 10년 걸렸어요. 그래요. 지금은 한 달 만에 찾아오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나도 공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면서. 지나치게 걱정해서 오는 분도 많지만 이런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가슴이 뛰는지를 가르쳐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내가 이래서 가슴이 뛰었구나 라는 것만 이해해도 많이 불안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 좀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면 리듬이 깨져서 일상에 지장이 있다. 학생 같으면 공부를 못해. 직장인이 막 업무 성과가 자꾸 떨어져. 실수를 해. 네. 잠을 못 자. 그런 경우라면 한번 좀 평가를 받아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 그래도 약을 드셔야겠는데요 하면 약까지 먹어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일상이 무너져서 리듬이 깨질 정도가 되면 일시적이라도 약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예.
불안이 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약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예를 들면 잠을 안 자는 것보다는 약을 먹고 자는 게 낫습니다. 아, 그렇게라도 자는 잘 게 생각해 보시는 게 건강을 물론 위해서. 약을 안 먹고 자는 게 최선이죠. 그러나 잠을 잔다는 게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거든요. 네.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죠. 면역에도 영향을 미치죠.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꼭 수면제가 아니어도 잠을 자게 할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먹고 일정한 시간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게 되면 훨씬 몸과 마음의 회복력이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무조건 약 먹으라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약 가운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성이라든가 의존성 없이 쓸 수 있는 약들도 많이 있어요. 우울증 약 같은 건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라도 그런 약을 시도해보고 조금 안 될 때 조금 높여보고 이런 단계를 밟아서 나간다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범위 내에서 먹는 약 가운데 그 때문에 중독이 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약이 몸에서 어떻게 반응해서 치료를 내는지 그 기전은 모르잖아요. 그래도 약을 먹으면 콧물이 멈춘다. 약을 먹으면 기침이 멈춘다. 이건 이해를 하겠는데 약을 먹었는데 불안감이 사라져? 약을 먹었는데 우울증이 사라져? 이거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과거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뇌를 이해하기 전에는 네. 그걸 전부 다 심리적인 것으로 이해했죠. 근데 근데 인간이 뇌를 공부하게 되면서 뇌에 대한 많은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나 행동들이 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90년대에 이르러가지고 미국에서 Decade of Brain 그래가지고 뇌를 연구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그 시기에. 그러고는 이제 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죠. 네. 물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의 뇌에 대한 것은 어쩌면 막 이만 가운데 요만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지만 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밝혀지면서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메커니즘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치료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안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뇌의 기능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와요. 자, 길을 가다가 뱀을 봤다고 칩시다. 그럼 이 자극이 시각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게 되죠. 이 시상하부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시상하부에서 뇌 안으로 가서 편도라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이 편도가 활성화되면 여기서 호르몬이 분비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깜짝 놀라게 되고 막 가슴이 뛰게 되고 숨이 차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편도라는 것을 날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예 공포나 불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뱀을 무서워하는 원숭이잖아요. 네.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양쪽에 있는 편도를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럼 이 원숭이가 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무서워하지 않아서 더 위험해질 그래서 수도 죽는 있겠네요. 거죠. 불안이 생리적으로 우리 몸을 지킨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저희 집이 9층인데 밑에를 보니까 편안하다.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두려움, 공포,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생리적인 불안을 넘어서 병적인 불안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10 정도 불안하면 되는데 100을 불안해하죠. 굳이 일주일 뒤에 있을 일을 당겨서 불안하죠. 이런 분들이 있죠. 여기 이제 병적인 불안이죠. 그런데 불안은 뇌를 매개해서도 설명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심리적인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됐고, 그러면 이 편도가 활성화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약물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개발하게 되죠. 그 약을 쓰니까 불안이 준다는 거죠. 아니면 불안은 하지만 불안할 때 생기는 신체 증상이 있잖아요. 가슴 뛰고 이런 걸 줄여줘도 많이 좋아지는 거죠. 이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거나 둔화시키는 걸로 인해서 감정을 조절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deep brain stimulation 그래가지고 깊은 심부 뇌 자극술 같은 것도 심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는 TMS라고 이제 전기 자극 주는, 전자 자극 주는 그런 치료법들 많이 개발돼 있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뇌를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거기에 맞는 약물이라든가 외부적인 치료 기법들이 많이 개발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리 개발돼도 인간을 뇌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죠. 뇌도 있고 그렇죠. 생물학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을 통합해서 인간을 이해해야 되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약물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담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봐야 됩니다. 저희가 젊은 시절에는 마음은 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마음은 뇌라고 생각. 마음은 브레인이 있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90점 맞을 수 있어. 그래요. 네. 결국 뇌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제 그 마음에 대한 느낌이 조금 달라져서요. 결국 불안 심리도 그렇고 공황을 일으키는 그런 공포감도 그렇고 뇌의 기전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기전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게 이제 뇌의 기전이긴 하지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황 발작이 처음에 어디서 오는가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지하철 타고 가다가 복잡했는데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네. 이게 발생한 것은 어쩌면 생물학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나와가지고 음. 그 다음부터는 심리적인 기전이 들어가죠. 한번 경험하고 그렇죠. 나면 그때는 생물학적인 이유로 공황이 왔지만 네. 다음에 이제 무서워지죠. 음. 지하철 타면 또 올 거야. 가슴 뛰면 죽을 거야. 그러네.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이거는 네. 심리적인 것이고 행동적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점점 더 심해지는 건 심리적인 자꾸 행동적인 회피하는 기전. 행동을 하다 보면 더 악화가 되고 위축되니까 또 우울이 오게 되고. 네. 그 불안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안을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불안을 불안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불안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불안할 때 생기는 신체적인 증상을 두려워합니다. 공황장애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거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막 쿵쾅쿵쾅 가슴이 뛰어 죽을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죽는 공포가 몰려오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불안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게 병이에요, 아니에요? 불안하면 가슴 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잖아. 근데 왜 겁먹고 병이 돼요? 불안할 때 가슴 뛰는 것은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슴이 뛰면 불안해하는 게 병이에요.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불안할 때 생기는 증상을 두려워하게 되죠.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까 자기 마음에는 네네. 이 증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가슴 뛰고 숨차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불안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 앉아 있으면 예기 불안이 생기죠. 또 올 거야. 그래서 더 불안해요? 그럼 지하철 안 타는 거죠.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래되면 활동 폭이 좁아지죠. 과각성이라 그래서 신체적인 과각성이 생깁니다. 건강 염려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맥박재 보죠. 숨 쉬어보죠. 모든 관심이 몸에 가게 됩니다. 그럼 작은 자극만 생겨도 아이고,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건강 염려가 따라오고 일상이 무너지는 다시 악화되고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생물학적인과 심리적이 겹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치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불안을 불안해하지 않는 거. 근데 사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코끼리가 더 생각나는 것처럼 불안을 불안해하지 않으려면 예를 들면 공포증 가운데 뱀을 무서워한다고 쳐봐요. 네네. 뱀 공포증이 있어. 뭐 치료 안 해도 되잖아. 그죠? 뱀 안 보면 되니까. 그렇죠. 굳이 근데 뭐 이제 뱀 볼 일은 굳이 없어. 치료를 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치료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뱀에 더 노출을. 그렇죠. 그걸 노출 훈련이라 그럽니다. 과거에는 플러딩 그래서 홍수요법 막 뱀을 목에 감는 이거 절대 그건 안 되고 단계적으로 노출시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뱀 무서워하는 사람들 써보라 그러면요. 뱀이라고 써라 그러면 진짜 A4 용지에 기퉁에 조그마하게 뱀이라고 씁니다. 그게 설마 뱀이 무서워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각성이 되니까. 자, TV에 뱀이 나왔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공포증이 있으면 근데 뱀의 실체가 아니잖아요. 저 뱀이 나를 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안 무서워야 되잖아. 네.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공격을 못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그걸 이해하지만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제 뱀이라고 작게 쓰다가 계속 쓰라 그러면 조금씩 크게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종의 노출 단계별로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고소공포증 치료할 때 왜 1층부터 하고 마스터면 네네. 2층 그렇죠. 똑같은 것입니다. 아주 서서히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치료자와 함께 노출하는 게 불안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라는 것은 같은 자극에는 반응을 줄이게 돼 있어요. 이건 노출 훈련이 기본인 것입니다. 그럼 불안도 마찬가지로 불안에 노출되면서 치료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식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이라는 불안이 있고 10이라는 불안도 있잖아요. 네.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단계별로 가는 것이지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한번 심하게 당하면 못 나가죠. 이제 예를 들면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치료자와 함께 단계별로 가는 게 원칙이고 약을 주는 이유는 약 먹고 예를 들면 공황장애 환자가 집에 누워 있을 것 같으면 약 먹는 의미가 없잖아요. 약 먹고 노출하라는 뜻이에요. 집에 있을 때야 뭐 약을 먹든지 안 먹든지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나 그 약을 먹고 조금 불안이 줄면 가라는 뜻이고 불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100이라는 불안이 0이 되지 않습니다. 음. 그런 부분 없습니다. 줄이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한 50 정도로 약으로 줄면 이 50을 갖고 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30이 되고 20이 되고 생리적인 10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치료지. 우리 환자들은 막 절대로 불안하면 안 된다. 네. 이런 게 더 불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우울증으로 시작해서 불안까지가 왔는데 누구는 우울증은 죽고 싶은 감정이고 불안에 의한 공황은 죽을 것 같은 감정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저보다 더 훌륭합니다. 예. 네. 이게 비슷한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죽는 게 제일 겁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아픈 거?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being crazy.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렇죠. 그래서 인지장애 남 걱정하시는 앞에서 분들. 막 지하철에서 막 쓰러지면 어떡해요. 이런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공황장애라는 질병, 특히 불안이라는 병이 희한하게도 그것과 닮았어요. 아 그래요. 죽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숨을 안 쉬거나 심장이 멎거나. 네. 불안이 그걸 닮았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그래서 이게 인지적인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은 그 설명만으로도 인지적인 행동 치료만으로 많이 좋아지는 분도 있고 그 단계를 좀 넘어선 분들은 약물 치료를 같이 하면 대단히 효과적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단순하게 그런 걸 가진 분은 좋아지는데 겹친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 또. 술 문제가 겹쳤다든가 아 그럼 왔다 갔다 성격적인 하는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이제 참 낫기가 힘든 경우가 있죠. 아이고. 좀 오래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울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불면으로 연결이 되니까. 뭐 따로 있는 분도 있지만 불면으로 연결된 분도 많죠. 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우신 것 같던데. 그건 이제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네. 사실 근데 저는 그냥 눕자마자 잠이 드는 스타일이라 화내는 사람 많습니다.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네. 이제 수면 장애라는 큰 테두리 안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중년 이후에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코를 고는지 보셔야 됩니다. 아, 코 고는 것도 물론 수면의 질에 떨어뜨릴 수 있지만 네, 네, 네. 코 고는 것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골 수는 있어요. 코를 막 드르는 걸다가 갑자기 숨을 멈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 그렇죠. 10초, 20초, 30초 숨을 안 쉽니다. 부인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겠죠. 죽는 줄 알고 기어본다 막 크크 하면서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수면 무호흡이라는 건데 수면 무호흡이 오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2배로 뛰어야 돼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고혈압, 중풍, 심장병의 한 30-40%가 수면 무호흡과 관련이 있다고. 아 그래요? 그럼 무섭네. 그럼요. 저는 양압기라는 걸 차고 잡니다. 교수님요? 한 몇 년 됐습니다. 네. 아주 오전에만 일어나면 그렇게 피곤하고 졸려요. 본의 아니게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그렇게 날 재워요. 그래서 나는 이거 목사님이 졸리나? 그게 아니고 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수면 무호흡이었어요. 검사를 했는데요. 네. 제가 1분 동안에 30번을 깬대요. 30번을. 저는 잤는데 내 뇌는 계속 깼다 잤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심지어 1분에 잠의 질이 뚝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도 잔 거 같지 게 않아요. 아니죠. 너무 심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양압기를 차고 자니까 많이 좋아졌죠. 사실 뭔가 차고 자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쉽지 않죠. 저도 네. 익숙해지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만큼 수면 무호흡은 우리 생명과 관계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이다. 1시간만 녹음해 보십시오. 좋아집니다. 확실히 평가해보고 수면 무호흡이 너무 자주 있다. 이 정도가 되시면 반드시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수면의학을 전문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저도 거기 가서 밤에 자면서 수면다원 검사라는 걸 했거든요. 그걸 하고 평가에 따라서 처방을 받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건 반드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불면증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잠을 들기 어려운 경우, 드는데 자꾸 깨는 경우, 또 자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힘든 경우, 깨서 다시 못 잠드는 그런 경우가 네. 가끔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낮에 얼마나 졸리는가, 낮에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나는 3시간 잔 것 같은데 낮에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잔 것 같지만 자긴 잔 내가 거다. 잠들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이라는 것은 그 1단계의 아주 얕은 잠부터 2단계, 3단계의 깊은 서파 수면을 거쳐서 꿈을 꾸고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밤에 한 짧게는 3번, 5번까지 반복하게 되거든요. 90분 주기예요. 그러니까 1단계 잠일 때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요? 우리 가끔 왜 코 골고 있는데 깨우면 안 잤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게 네. 1단계 잠인 거예요.
아주 얕은 잠인 거예요. 그 단계를 거쳐서 3단계의 깊은 서파 수면을 거쳐서 꿈꾸고 나오게 되는데 나는 안 잔 것 같지만 자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3단계까지 못 가더라도 1, 2단계만 자도 그렇죠. 잠이 질은 좀 들어요. 3, 4단계의 깊은 잠을 자야지 우리가 진짜 잠을 잔 것처럼 느껴지지만 1, 2단계도 잠을 자고 있는 단계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꿈꿨다고 한숨도 못 잤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꿈꿨으면 일단 잘 잔 거예요. 꿈을 많이 꿨다는 건 자주 깼다는 뜻이고 그때 깨면 기억이 나는 거니까. 자긴 잔 거예요. 렘 수면 때 깨면 꿈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자주 깼을 수는 있겠구나. 그렇다고 전혀 못 잤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잠을 들기 어려운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커피 많이 마셔도 못 자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네. 너무 피곤하면 잘 잘까요? 못 잘까요? 오히려 더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피곤하면요. 신경세포가 각성되잖아요. 잠들기 어렵습니다. 이게 네. 한 서너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밤에 불면증인 걸 심한 운동 하지 말라고 가벼운 운동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포들이 각성되기 시작하면 가라앉는데 오래 걸리니까. 근데 되게 잠들기 어려운 분들은 긴장이 높거나 수면 리듬이 잘못된 분들이에요. 낮에 실컷 자고 저보고 와서 불면증이라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밤에 못 잔다고 그렇게 약 달라고 물어보면 낮에 다 자고 있어요. 리듬이 깨졌으니까 그건 낮에 얘기가 안 잤기 때문에 되죠. 밤에 잠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네. 또 긴장이 너무 높고 꼼꼼하고 세밀한 분들이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죠. 가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라 그러죠. 네. 만 마리 세도 못 잡니다. 그건 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자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각성시키는 거예요. 내가 자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교감신경이 흥분하죠. 못 자는 데 대한 불안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잠도 안 오는데 누워서 자꾸 그러지 말고 잠은 리듬에 따라 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좀 졸릴 만한 무렵에 들어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의 리듬이거든요. 그 리듬을 잘 가져가는 게 좋고 오전 시간에 약간 햇빛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밖에 이게 세로토닌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햇빛을 좀 밝게 받으면 16시간 정도가 되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되게 일상의 리듬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깨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너무 오래 누워 있는 것도 안 좋아요. 우리 환자들은 막 자려고 10시간씩 누워 있거든요.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네. 술은 어떨까요? 술도 수면은 방해하지 않나요? 술 떡이 안 돼봤죠. 안 돼봤죠. 네. 숙면은 방해하지 않나요? 술은 긴장을 줄여주니까 일시적으로 잠에 쏙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순간적으로. 그렇죠. 문제는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3, 4단계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3, 4단계의 깊은 서파 수면을 술이 박탈시킵니다. 얕은 잠을 자죠. 거기까지는 못 간다. 술의 기능이 한 4시간 정도거든요. 4시간 지나면 깨잖아요. 네. 손잠을 자게 돼요. 잠의 질이 떨어지죠. 낮에 졸려 안 졸려? 졸리죠. 졸리죠.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술 또 또 마셔야죠. 술은 악순환이네. 잠에는 정말 쥐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 안 마시니까 잠이 안 와요. 이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뭐 친구들하고 재밌게 한 잔씩 하십시오. 그것까지 제가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술 끊으니까 잠이 안 와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중간에 깨는 분도 있고 그건 이제 소변 본다고 나이가 들면 깰 수도 있고 근데 깼다가 잘 수 있으면 또 괜찮아요. 이게 전혀 못 있죠.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거예요? 아니면 깬 김에 소변이 마려운 걸 느끼는 둘 다죠. 둘 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이 좀 커지게 되면 네. 이게 방광을 자극해요. 근데 꽉 차지 않아도 요일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깨게 되죠. 소변 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습관적으로 그런 분도 있고 또 뭐 갱년기 지나고 나면 또 아침 일찍 깨서 우울한 분도 있고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면 수면하시는 분한테 가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만성적으로 불면이 있어서 낮 시간에 도저히 생활에 지장이 있다, 집중도 안 된다 그런 분들은 한번 평가 받아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 잠 못 드는 원인을 파악하고 하지만 잠 못 자는 것 자체에 너무 불안과 공포를 느끼실 필요는 없고 최우선적으로는 네. 요즘 얼마나 정보가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럼요. 네. 그 신뢰할 만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나온 게 있어요. 보면 알아요.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좋습니다. 어쨌든 낮에 활동력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이신데 우울도 그렇고 불안도 그렇고 불면도 그렇고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욕 먹죠. 네. 이 책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받아들이는 감정은 필요한 그게 거예요. 잘 되면 누가 고민하겠어요. 참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놨지만 아주 짧은 책이고 그렇게 수준 높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실 만한 책이 아니에요. 아니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저희가 수준 안 볼 수 높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요즘은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네. 정보를 보셔도 좋은데 그 정보 가운데는 좀 과장되거나 지나치거나 전문가가 아닌 분들 있으니까 네. 그걸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잠 안 오고는
아주 가벼운 경우는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우울하면 내가 뭔가 좀 쉬라는 신호구나. 이걸 캐치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크게 확대해서 그렇죠. 받아들이지 말고. 불안도 마찬가지. 살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럼요. 문제는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강도가 세서 내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줄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되지만 가벼운 그런 것들은 우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찾는 순서가 있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내가 좀 힘들다면 그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결코 약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네. 오히려 강한 사람일수록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불안이든 우울이든 불면이든 나만 겪는 고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그리고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내가 치료를 받는 이유는 내가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지 무슨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병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울도 불안도 불면도 결코 심각하진 않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용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박을 돈 따려고 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돈 따려고 하는 게 맞죠. 그러면 근데 아니에요. 이상하죠. 돈 문제 같으면 부자는 도박 안 해야 되잖아요. 돈 다 따면 안 해요? 그러면 빚 다 갚아주면 안 하겠네요? 합니다. 중독이 괴로운 이유는 술 마시면 간이 나빠지고 도박하면 돈을 잃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즘 중독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설마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보시죠.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용철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중독 주변에서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예.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남의 얘기가 맞죠. 그런 거죠. 네. 그래도 누구나 하나쯤 중독될 수 우리가 있는 술 마신다고 건가요?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도박한다고 다 도박 중독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쇼핑한다고 다 쇼핑 중독은 그럼요. 아닌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일부이지만 좀 지나친 정도로 의존을 해가지고 자기와 가족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중독이라고 말하는데 중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치료가 쉽지 않다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겠죠. 사실 뭐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건 치료가 쉽지 않겠지만 쇼핑 중독, 주식 중독 이런 것도 치료가 어려울까요? 그 뒤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주식이 과연 도박일까요? 또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는군요. 도박 얘기하다가 우리 갑자기 주식 얘기를 해요. 네, 그러네요. 그냥 중독의 한 유형? 사실 주식은요 도박이 아니에요. 도박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주식을 도박화하는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문제죠. 그럼 이 이야기는 살살 풀어보기로 주식의 하고. 도박화 이거는 심각한 네. 문제입니다. 예. 그럼 가장 흔한 중독은 뭐예요? 역시 술이겠죠. 네. 우리가 이제 중독을 크게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라고 나누게 되는데 네. 물질 중독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술, 마약, 약물 이런 게 이제 그러네요. 물질 중독. 행위 중독이라는 것은 도박, 네. 뭐 좀 전에 말한 쇼핑, 게임도 뭐 아직 질병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을 행위 중독이라고 분류해놨죠. 주식도 행위 중독이고. 뭐 심각한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술은 일단 알코올이 내 몸에 영향을 예, 미치기 예, 예, 때문이고 내가 습관성으로 빠지다 보면 중독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것도 이제 뇌와 아. 심리와 사회적인 게 통합적으로 작용해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많이 마셔야 중독이죠? 그것도 매일? 매일? 매일 마시고 멀쩡하게 일 잘하고 멀쩡하게 잘 사는데 그럼 중독 아니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은 많이 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마약 중독 같은 건 예외입니다. 네네. 그건 이제 입에 대기만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술이라든가 도박이라는 것은 뭘로 보는가 하면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는 첫째 내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내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술꾼이 술 한 잔 마시면 알딸딸하죠. 네. 처음에는 한 병만 마시면 됐는데 1년 마시면 어떻게 돼요? 2병이 돼야 돼요. 알딸딸해지려면. 뇌가 똑같은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강도가 세져야 되는 거죠. 점점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금단 증상이라고 그럽니다. 네. 술에 이제 빠져 있는 친구들이 술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불편해지죠. 그렇죠. 잠도 안 오고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자꾸 술 생각이나 갈망, 크레이빙, 갈망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실 때
어제처럼 마시면 뇌가 반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2배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성이 생겼으니까 네. 점점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삶에 지장을 주죠. 음.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해서 학교에 지각하고 직장에도 잘 못 나가고 능력은 떨어지고 그러면 내가 통제를 해야 되죠. 근데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에요. 이걸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양이든 횟수든 다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일주일에 2-3번 밤 늦도록 술 먹고 다니는 사람보다 차라리 매일 집에서 홀짝홀짝 계속 마시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것은 뭐 의학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네네. 되는데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중독자를 이야기할 때 혼자 마시는 게 아주 안 좋은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통제가 어렵다는 그렇죠. 그걸 소셜 드링킹, 친구들하고 마셔서 한 잔씩 하는 것 자체하고 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혼자 술을 찾게 되고 하면 요거는 크레이빙, 갈망이 너무 높아져서 혼자 먹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아무 때나 마시게 되죠. 양이 점점 늘 수밖에 없죠. 네. 그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주를 한 잔씩 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네. 반주로 한 잔씩 하는 건 매일 마셔도 자기는 그게- 반주라 그러는데 한 병씩 마시니까 문제였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해요? 적어도 술에 있어서. 아, 그 방금 뭐 척도들이 있습니다. 네네. 척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방금 말한 내성, 금단 증상, 사회적인 문제, 조절력의 상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척도들이 있는데 인터넷 가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내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부정적인 그러게요. 쪽으로 연결되는가 네. 하는 것이거든요. 대개 보면 주변에서 막 뭐라 그러죠. 아내가 뭐 술 때문에 짜증 부리고 그런 척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 끊으라 그랬다. 네, 네. 내가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어. 그걸 한번 보시고 한번 좀 간단해요. 면문학은 테스트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 저로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저도 안 되는데, 네. 이 술을 마시면 왜 기분이 좋아지는 아, 술 마시면 왜 기분이 좋아지냐고요? 요거는 약간 생물학적인 뇌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네. 술이 아스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변화해서 이제 들어가면 뇌 측핵, 측좌핵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가게 됩니다.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를 자극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기분을 뿅 올라가게 만드는 그렇다고 것입니다. 하죠.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그냥 설명하면 0이든 도파민이 100이 된다. 기분이 좋아지겠죠. 네, 네, 네. 확 좋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다음 날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도파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죠. 네. 금단이 생기죠. 또 마셔야 되죠. 근데 어제만큼 마시면 도파민이 100이 안 올라가죠. 조금씩 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인 이유입니다. 술을 마시면 이 물질들이 뇌로 가서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게 되고 거기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고 이게 전두엽까지 전달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술을 안 먹는 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술을 드시는 분들 가운데도 가끔 즐기는 분들이 있고 유독 탐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아, 그것도 참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이분은 가끔 조절이 가능한데 이분은 유독 술을 좋아하고 술이 잘 받는다고 하고 유독 기분도 좋아지고. 체질적인 문제도 있고요. 어. 약간 유전적인 소질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족력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대부분 중독 다 다르긴 하지만 한 4배 정도 유전적인 소질이 조금 더 높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체질적으로 술을 분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알코올 분해 효소가 알코올 없다는 분해하는 얘기고. 효소 자체가 적은 건데 물론 이게 노력하면 조금씩 나아진다는 저는 노력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의미 없어요. 그리고 네. 심리적인 것도 있죠. 내가 참 불안이 높고 사람 만나면 늘 긴장되는데 술만 마시면 아주 활달해서 다른 사람인데 네.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어. 사람 만나는 도구로서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안하고 우울한데 재미가 없어. 술만 마시면 다 잊을 수 있어.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도박 중독하고 같이 말씀드리면 그 자극 추구적인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 좀 표시가 나요. 네 그래요. 도박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해도 다 따여있는 인간들이 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아주 그래서. 뿌리를 뽑는 인간들이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동네 딱지를 다 긁어가야 우리는 성에 관심이 차는. 없잖아. 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걔는 그렇게 행동을 해. 그게 그게 그렇게 타고난 거고. 타고난 기질이죠. 새로운 데 대한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 어릴 때 보면 막 에너지도 높고 막 승부사의 기질을 갖고 있어. 당구 쳤지 물어보면 300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빠지면 깊이 빠지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술도 그렇게 마시는 이게 이제 자기 체질에 맞는 내가 술이 좋으면은 도박 접하면 도박, 마약이면 마약 남들보다 더 쉽게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중독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뇌를 가진 분들이 확실히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공부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 좋은데 보면 막 열정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다 좋아. 오래 못 갑니다. 아, 석 달만 되면 심심해를 딴짓하고 있어요. 아, 설령 공부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재밌다 그러다가 석 달만 지나면 뇌가 반응을 안 하거든요. 네, 네. 새로운 걸 찾아놨어야 되잖아. 아. 근데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네. 기가 막혀요. 이 결국은 중독이라는 것은 방향성의 문제예요.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느냐, 일중독이잖아. 근데 반대로 가느냐, 이거는 그러네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차적으로 뭐 우울증이나 사회 적응이 안 되거나 빙산의 일각이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막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술 마시는 현실도 펴지는 분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술이 불안을 줄여주는 모양인데. 아, 술이요? 술이 불안을 줄여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시는 거 아니에요? 우울하고 힘들 때. 아, 이게 술 안 마시는 여기 함정이 입장이라. 있죠. 네. 술은 놀랍게도 불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벤조다이제핀 항불안제의 역할을 합니다. 문제가 10이던 불안을 5로 줄여주죠. 마음도 편안해지고 활달해지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어제보다 더 올라가. 아, 심지어 느낌이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 느끼는 불안이 더 크잖아. 어떻게 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또 마셔야 돼요. 이게 이제 불안의 안 좋은 이유가 그 자체가 약간 불안을 줄여주면 다음 불안이 올라가는.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옛날에요. 이게 잠 못 자면 잘 오거든요. 상가집에 가서 밤새도록 술 마시다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알코올 의존증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오, 그거는 아닙니다. 아, 꼭 그렇지 않아요. 남성이 더 많죠. 우리나라 문화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근데 이제 혹시 여성이 쉽게 중독될 가능성? 그렇죠. 문화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변화했지만 네. 그래도 아직 여성들이 술에 접근하는 게 남성보다는 적죠. 남성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보면 대체로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고 정서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우울하고 외롭고 불안한데 의존할 곳이 없어 술 마시기 시작하는데 중독에 이르는 기간이 짧습니다. 남자는 술 마시고 10년이 걸리면 여자는 6년 만에 중독이 돼요. 예를 들면 아, 그래요? 다른 정서적인 이유가 심각하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물리 전체적인 숫자는 뭐 남성들이 통계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고. 예, 네. 이제 물질 중독, 술 얘기했고 마약이 있는데 사실 술은 통제가 가능한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마약은 이건 한 번 시작하면 뭐 통제 뭐 이런 단어와 어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약 중독 요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네. 마약 중독은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래요. 있습니다. 분명히. 또 중독 중에서도 책으로 특이한- 배운 교과서적인 것은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 그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건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은 마약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코카인부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로뽕까지 네.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도파민을 올리는 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마약 가운데는 각성을 시키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환상 같은 걸 만드는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걸 하면 예를 들면 도파민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 뭐 너무 행복하고 이때 100 올라간다 치면 마약은 한꺼번에 3,000을 올려버린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일상 어디에서도 그걸 올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네. 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요즘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해서 너무 접근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접근성이 높다는 뜻은 점점 연령이 어려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외국 유학생들이 처음에는 클럽으로 들어오게 되고 네. 그게 활성화되다가 이제는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너무나 쉽게 접근합니다. 아니 더욱이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친구의 타자에 중고등학생까지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약 청정국 위치가 거의 사라졌거든요. 심각한 엄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음단도 음단이지만 치료적인 접근을 해야죠. 법적인 처벌도 물론 필요할지 모르지만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도와줘야 돼요. 아, 우리가 왜 마약 중독자를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우리를 위해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치료가 되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어렵죠.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정말 목숨을 걸고 이겨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치료적인 동맹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도와드려야 돼요. 당연하죠. 네. 그분들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아, 그분들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중독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술, 도박, 마약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분들이 질병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면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 중독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술과 마약, 성향은 다르지만 어쨌든 조절이 가능하느냐, 그리고 절대 시작조차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관점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행위 중독 얘기를 해보죠. 일단 도박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행위 중독 자체. 그 대표가 도박이니까요. 네, 그게 흥미로 시작하셨을 텐데 사실 이게 통제가 안 되나요? 어느 궤도를 넘어서면 대부분 다 통제가 되죠. 특별히 이제 그 성향이 지극히 높거나 음. 다른 문제가 겹쳐 있거나 음. 그런 분들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뭐 100명이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서너 명이 된다든가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몇 번 접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삶이 이제 그걸로 되는데 도박은 왜 할까요? 처음에는 이제 심심풀이 재미로 할 거 아니에요. 네, 호기심에서 따는 시작할 기간도 수도 있고. 네. 오래 하다 보면 잃게 되고 음. 만회해야 되니까 체이싱이라 그래서 만회해야 되니까 막 더 부담하게 되고. 어쨌든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긴 그럴까요? 하죠. 도박을 돈 따려고 할까요? 아, 그건 또 아니에요. 돈 따려고 하는 게 맞죠. 그러면 근데 아니에요. 아, 이상하죠. 이거가 이게 이거가. 많은 분들이 도박을 돈의 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네. 도박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과서 쪽으로 보면 도박의 동기 가운데 금전적 동기라고 나옵니다. 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접근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 그걸 제가 금방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술을 마시는데 네. 취하잖아요. 네. 일주일 뒤에 취한대. 술 마실래요? 안 마시지 않을까요? 안 마시죠. 알코올 중독자가 막 10%를 죽을 겁니다. 어. 지금 마시면 지금 딱 도파민이 올라가고 지금 기분이 그래야죠. 뿅 가야 마시지. 네. 어느 누가 지금 마시는데 일주일 뒤에 취한다 마시지.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마시죠. 알고. 네. 경마장을 갔는데 배팅했어요. 말들이 돌죠. 막 네. 1등, 2등, 3등이 돌잖아. 얼마나 스릴이 느껴져요. 막 네. 아드레날린 분비되고 막 도파민이. 이놈의 말들이 경마장을 나가서 석 달 뒤에 돌아온대. 안 네. 배팅 할래요? 안 하죠. 안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배팅을 해야죠. 지금 돌아나 석 달 뒤에 돌아나 돈 버는 기분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뇌는 즉각적인 보상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즉각적인 뇌가 보상. 즉각적인 보상에 물들게 되죠. 그걸 추구하게 돼요. 그게 돈이 따라오는 것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고스톱 한 판 치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3시간을 쳐야 된다. 칠 거예요, 말 거예요? 그것도 안 하죠. 돈 벌려면 쳐야죠. 돈 벌려면 또 쳐요. 그래요. 아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증명할 수 네. 있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익숙해지면 뇌가 즉각적인 자극에 중독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돈 문제 같으면 부자는 도박 안 해야 되잖아요. 부자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돈 다 따면 안 해요? 합니다. 그러면 빚 다 갚아주면 안 하겠네요? 합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즉각적인 보상의 쾌락이 그렇게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파민이 100 올라가. 네. 막 배팅할 때만 100 올라간다. 그러면 현실에서 도파민 100 올라갈 일이 있나요? 없겠죠. 없잖아. 네. 현실에서 도파민 100 올라갈 일이 있으면 그거 하죠. 대체할 게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 올라가는 거 10개 만들어야죠. 아.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일상에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타고난 기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보통 막 좋아도 도파민이 10. 예를 들면 뭐 좀 싫은 것도 마이너스 10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올라가면 100 떨어지면 마이너스 100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100을 경험하면 10은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 사람들은 도박 중독자를 예를 들면 어떨 때 보면 너무 게으르거든요. 아, 그래요? 집에서 누워서 잠만 자고요. 난 그렇게 게으르고 있네요.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파민이 올라갈 때와 안 올라갈 때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도 뭐 그렇고 안 올라가도 그렇고 요 사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파민이 안 올라갈 일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도파민이 올라갈 일은 정말 열정적으로 합니다. 옛날에 그 카지노 갈 때 얼마나 빨리 가는 줄 아십니까? 부지런합니다. 이게 뇌 자체가 네. 그런 성향까지 돼버리면 내가 뭔가 의지로 조절할 단계는 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치료는 된다? 하지만 어렵다. 왜 중독이 치료가 잘 안 된다고 그럴까요? 이게
벗어나기 어렵기 뭐 술이든 때문인데. 도박이든 네. 쉽지가 않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치료의 동기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정신과 질환이라는 건 내가 잠이 안 와. 막 공황장애 불안이 있어. 네. 병원을 찾잖아. 왜? 불안하고 불편하니까.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박 중독자야. 병원에 안 와. 왜? 내가 힘들어요? 아내가 힘들어요? 사실 아내가 힘들지. 아내가 힘든 거예요. 이게 나보다 문제인 더. 거예요. 네네. 내가 힘들어야 치료의 동기가 생기고 병원에 오는데 아내가 힘들거든요. 어머니가 힘들고. 그러니까 치료의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동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숨겨진 동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느냐의 문제예요.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할 것 같아요? 아휴, 불편하겠죠. 네, 네. 그게 숨겨져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꾸 도박했냐 안 했냐, 술 마셨냐 안 마셨냐 이것만 초점을 맞추니까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불안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죄책감. 예를 들면 새벽 3시에 내가 돈 1,000만 원 잃고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내 얼굴을 보면 내가 편안하겠어요? 안 좋잖아요. 네. 이게 싸움이 되면 마음이 편해져요. 싸우면 핑계대고 다음날 또 갈 수 있잖아요. 원인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네. 치료의 동기를 찾기가 참 어렵고요. 둘째는 현실로 돌아오면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빚이 1억이야. 도박을 하는 동안은 이건 빚이 아니에요. 손실이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도박 중독자입니다. 치료받을게요. 그러는 순간 이거는 확정 손실이 돼버립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치료받으러 가는 걸 더 두려워하는 불안하죠. 거예요. 이런 것도 알게 돼요.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치료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박 중독자 만나면 얼마나 착한 분들인 줄 압니까? 아니 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요. 네. 제가 농담으로 지금은 제가 도박계를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네네. 10년 한동안 넘었습니다. 네. 옛날에 제가 도박 중독자를 많이 봤는데 집단 치료한다고 모아놓으면 재밌어요.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첫 시간에 가서 고개를 드시오. 그런 거예요. 도박 중독자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 있어요? 물어봐요. 눈치 이렇게 보다가 자기들끼리 뭐 도둑놈, 나쁜 놈, 의지박약자, 미친놈 막 다 적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그럼요. 얘기해요? 찾아보시오. 김 선생, 정 선생 한번 보시오. 사기 잘 치게 생겼죠. 아니래. 아니죠. 착하게 생겼어. 거짓말 잘하게 생겼지. 그건 아니지. 그 사람은 어디 갔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면 여기 올 리가 없죠. 여기 앉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피해자들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럼요. 네. 어디 가서 사기 치고 있을 것 같으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사기를 치지. 네. AAGA라고 도박 중독자들의 모임, AA 알코올 중독자들 익명의 알코올 중독 모임이 있거든요. 네. 그 정말 눈물 깊게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눈물 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래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요. 정말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치료가 쉽진 않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내가 도박 중독자입니다. 그게 1계명이 뭔가 하면 나는 도박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인정해. 나는 술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1계명.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뭐 도움받을 곳이 있다면 네.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다행이다. 돌아올 곳이 있잖아. 네. 다 무너지면 어디를 돌아가? 도박이 재밌어 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돈 잃는 거 알아요. 알지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까지 가기 전에 빨리 요즘 도움 받을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있더라도 뭐라고 하지만 마시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내드리는 게 맞겠네요. 뭐 인터넷으로 다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만큼 또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 주식 얘기 나왔어요. 네. 근데 혹자 이제 주식 중독에 빠진 분들이 저러다 도박 중독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염려하는 가족은 충분히 계시고. 그 은퇴하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너무 올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에 빠져들고. 코인. 왜 옆에 땄다는 인간들 많거든. 그러니까요. 참이 걱정인데요. 따신 분들 땄다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막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자랑하고 싶으니까 또. 10억 땄다 그러잖아요. 네. 나중에 보면 20억 잃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게 네. 이해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주식은 사실은 도박이 아닙니다. 그럼요. 또. 투자죠. 네. 건강한 투자의 수단으로 활성화돼야 됩니다. 우리 주식 투자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활성화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일부지만 우리 주식을 하는 분들 가운데 도박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고 팔고라는 거죠. 초단타 매매. 이거는 뇌에 고스톱 한 판 돌리듯이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안정된 곳에 넣어놓고 6개월 기다린다.
이건 도박이 안 되잖아.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인 보상 아니에요. 매일 판을 돌려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아, 두 번째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패가 두 군데 있어. 카드가. 여기는 이렇게 넘겨보면 좀 적게 따고 적게 잃어요. 승률이 좀 높아. 여기는 많이 따고 많이 잃어. 네. 승률이 낮아. 네. 몇 번만 해보면 알아요. 네. 이쪽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겁 많은 사람은 다 일로 가죠. 아, 근데 이제 도박 성향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전두의 변화를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져. 잃는 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크게 따는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이 도박이 아닌 건 분명한데 주식이 도박의 요건을 갖춘 건 또 많네요. 그렇죠. 개인이 나가가지고 선물 옵션하고 뭐 이상한 상품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퇴직하고 주식이라는 것은 네. 대개 이제 내가 재산이 1억이야. 그러면 이제 여유 자금 좀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극단적으로만 잃어도 되는 것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자보다 더 조금 높으면 되는 거예요. 어? 왜냐면 손실을 감내하는 능력이 내가 있어야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빚내서 주식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손실이 됐을 때 그걸 감내할 수 있나요? 감내할 능력이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잃어도 괜찮은 범위 내에서 이율보다 주식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거 하면 내가 잘한 거거든요. 그 자꾸 욕심을 부리니까.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빚을 내서 하니까. 그뭐 정보가 확실하대. 세상에 확실한 정보는 없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예측 변수가 있잖아요. 네네. 승부가 예측 변수가 100가지야. 근데 우리가 아는 건 5가지밖에 안 돼. 이걸로 승부를 보는 건 실제 승부는 다른 데서 난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좋아요. 주식은 도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적 요소를 가져서 위험 수위에 있는 분들에게는 또 저는 주식을 할까 안 할까요? 코인 해봤을까 안 했을까요? 주식이 몇 주나 있을 것 같아요? 하시긴 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아요? 네. 한 주도 없어요. 그러세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네. 어. 네, 돈 벌기 싫어서 나도 돈 벌고 싶어. 그러니까요. 근데 안 해. 왜요? 혹시 중독될까봐? 아니. 네. 아주 오래전에 환자분이 왔어요. 네. 주식 중독 환자예요. 나한테 왜 왔냐? 다른 병원 다니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라. 안 간대. 왜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 띄우잖아요. 네. 환자 모니터 이렇게 있어요. 옆에 주식창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옆으로 주식창 띄워놓고 유튜브로 이게 꽂고 주식 공부하고 있고 네네네네. 환자 들어오면 빼고 이제 화면 보고 그 얘기를 하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의사한테 치료받고 싶습니까? 내가 병원에 갔는데 내과 선생님이든 소아과 선생님이든 정신과 선생님이든 주식 환자 그래프 띄우고 주식 그래프 띄우고 유튜브 보면서 막 그 공부하는 쌤한테 치료받고 싶어요? 근데 설마 그런 선생님 계실? 있죠. 내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가 있잖아요. 제가 돈 벌기 싫어서 주식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다른 게 다 없어지면 모르지만 아직은 내가 가진 이 열정과 에너지를 그곳에 쓰고 싶진 않다. 돈 벌고 안 벌고 떠나서 그래서 안 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 할지도 모르지.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냥. 그때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독을 걱정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부모님이 청소년 자녀들 게임 중독될까봐 이게 사실 게임은 게임인데 이것도 중독이란 단어를 붙이는 조금 게 애매하죠. 맞아요. 네. 근데 일부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학교 못 가고 뭐 전혀 생활 못 하고 하는 분이 있죠. 그런데 뭐 은둔형 외톨이 되다시피 하는. 근데 이제 친구들. 너무 과하게 뭐 게임 애들 좀 한다고 다 중독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네. 게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문제인데 좀 지나친 친구들이 있죠. 그거는 게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꿔 말하면 얘는 게임을 안 해도 다른 문제가 있을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죠. 그게 이제 게임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더 안타깝네.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한 친구들이고 일반적인 친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방학 때 하루 10시간씩 하고 그런 친구 많아요. 맨날 부모하고 싸우죠. 너는 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냐?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하루 종일 했니? 그리고 싸우죠. 아이 입장에서는요. 게임에 빠져 있으면 시간 왜곡이 일어납니다. 우리 너무 재밌는 거 막 책 보다 보면 시간 빨리 가죠. 맞아요. 시간 왜곡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게임할 때 제일 많이 나타나요. 나는 1시간 한 것 같은데 실제 보면 4시간 흘렀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학교 못 가고 막 완전히 전폐할 정도의 아이라는 예외고 일상을 잘 유지하면서 하는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는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하지 않는데 신경 쓰십시오. 요즘 아이들이 게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뭐 사실 대부분 없어요. 하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 않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할 때 뭘 하느냐? 예를 들면 아이가 하루에 게임 10시간 한대.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 몇 시간 남았어요. 몇 시간 남았죠? 뭐 14시간 남았잖아요. 네. 그때 뭐 하는데요? 물어보면요. 부모들이 대답을 못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게임 할 때만 관심이 있어요.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게임 할 때는 관심 갖지 말고 게임 안 할 때 관심을 가져야지. 안 할 때 얘가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엄마 아빠하고 잘 놀아, 여행도 다녀, 친구들하고 놀아, 얘기도 잘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괜찮은 거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네네.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고 하지 않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네. 이게 자연스럽게 줄문제인데 현실에서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초점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지 않는 시간에 좀 관심을 갖자.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예요. 술 끊었는데 집에서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도박 중독자도 도박장은 안 가는데 애들 때리고 뭐 차라리 도박을 해라 그랬어요. 내가 농담으로.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하고 뭘 하느냐. 네. 이게 되어야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좀 초점을 바꿔보는 훈련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게임할 때 야단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게임 안 할 때 긍정적인 활동을 하는 걸 칭찬해 줄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나도 압니다. 네. 그런데 가끔은 완전히 초점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보는 것도 접근 방법으로서는 좋은 근데 방법입니다. 10대 청소년기에 게임하던 친구들이 이제 직장 가고 결혼해서 3, 40대가 돼서도 게임 계속 하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이제 문제성만 아니면 되죠. 제일 문제들이 이게 범죄와 이어지는 경우, 이게 도박으로 이어져 가지고 네. 뭐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이건 좀 심각하죠. 그거는 게임의 문제라기보다 원래 그런 품성을 갖고 있던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그건 참 조절이 어렵습니다. 성격적인 문제까지 겹치는데 가끔 ADHD가 있다면 다른 이유로 빠지는 아이들, 우울해서 빠지는 아이들, 이런 경우는 치료적인 접근을 통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해서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전문가 평가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짝 뒤집어서 홈쇼핑 중독도 같은 관점일까요? 모든 중독은 네. 나타나는 발현 현상은 다 다르죠. 메커니즘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홈쇼핑에 누가 중독돼 있어요? 아니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혹시 네. 우리 집에 와봤나 싶어가지고 옛날에 어릴 때 네. 우리 딸이 유치원 때인가 이제 엄마가 가끔 홈쇼핑을 보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외출했는데 딸이 엄마한테 전화했더래요. 엄마 큰일 났다고, 왜 빨리 집에 안 오냐고. 그래서 왜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마감됐다고 저거 뭔가 하면 얘가 옷을 갖다 뭐 물감을 묻혀서 버렸는데 이걸 지워야 되잖아. 근데 옷 지우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거 지우는 게 나온 거야. 마감한다고 엄마 안 들어오고 뭐 하느냐고. 저거 사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심리를 묘하게 이용하는 걸 힘들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크죠. 10년, 20년 전에, 30년 전에 홈쇼핑이 있었어요. 50년 그러니까요. 전에 네. 없었죠. 신종 현대병인 거예요. 그게 자극을 주게 되고 막 안 사면 손해 볼 것 같고 그게 있으면 시간 잘 가고 잊어버리고 마음은 허전한데 좋잖아요. 물건을 사는 행동 자체가요. 그 인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는 행위 자체로. 네, 이것도 즉각적인 보상이 개념이 뭔가가 내가 막 되는 것 같은. 샀다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사놓고 안 쓰는 분도 많아요. 대부분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중독자들은 쇼핑 중독 사놓고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경우는 환경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죠. 내 노력만으로 그것을 의지를 조절하겠다 하지 말고 보지 마세요. 텔레비전을 없앨 수도 없고. 인터넷 자체로 홈쇼핑하지 말고 꼭 사야 되면 네. 리스트 작성해서 네, 필요한 것만. 현금 가지고 와서 사든지 네. 카드로 너무 싼다 한도 낮추든지 방법을 환경을 먼저 차단하는 거예요. 네. 그 옛날에 저는 뭐 그런 중독 환자 보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에 볼 때 쇼핑 중독 그때는 카드를 안 쓰고 현금 쓸 네, 때니까 네. 지갑을 딱 열면 꼭 필요한 물건인가 딱 적혀 있어요. 그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자극이 효과가 되네요. 있는데 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중독이 이 기쁨의 왜곡, 쾌락의 왜곡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현실에서 그걸 만족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적지만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중독이 아픈 이유는, 중독이 괴로운 이유는, 중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술 마시면 뭐 간이 나빠지고 뭐 도박하면 돈을 잃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 30년 전에 봤던 분인데 카지노에서 5억을 땄어, 일주일 만에. 그 당시에 5억은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네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죠.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걸 딱 멈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멈췄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한 달 일하고 월급 나오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일상에 집에 가서 애들하고 노니까 자극이 돼야 안 돼요. 소소한 행복을 다시 카지노 가서 15억을 잃었어요. 여러분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요, 돈 잃고 간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들게 되면 우리 작은 일상의 행복이 다 사라지게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걱정도 그거예요. SNS가 뭐 나쁜 거예요. 게임이 뭐 문제가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자극을 받게 되면 작은 자극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네. 온라인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사는 오프라인 세상도 살만하다, 참 재밌다. 이걸 우리 어른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좀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새로운 관점을 배웠습니다. 내가 그걸 안 할 때 뭘 하느냐에 관심을 둬라. 그리고 그때 긍정적인 활동을 강화시켜라. 그것만으로도 중독 치료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영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셨습니까? 일단 찾아보시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